아,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그 나이 40 넘으면서 와이프한테 약속한 게 주말에는 따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재능 기부를 하거나, 저도 예전부터 뭐 선배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 후배들한테 가능하면 좋은 얘기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재택근무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뭐 소프트웨어 품질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나오는 내용들도 이야기도 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 개발 문화에 맞지도 않는 뭐 미국 사례라든지, 뭐 사실은 나사에서 연봉 2, 3억씩 받는 개발자랑 뭐 연봉 3, 4천짜리 받는 개발자랑 똑같이 개발자 일명이라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20년 동안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오면서, 뭐 처음에 저도 직장 다닐 때 뭐 G80에 어셈블리 코딩 하다가 뭐 자바 처음 들어와 웹 서비스도 해보고, 뭐 사업하다가 홀라당 날려먹어 보기도 하고, 컬럼 작업도 해보기도 하고, 요즘 공학센터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공학 컨설팅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은 조그맣게 나오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품질하고 개발 생산성, 그리고 재택근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손쉽게 말씀드리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곳이라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 그냥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에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현재 속한 개발 조직이 제대로 된 프로세스나 제대로 된 신뢰 관계, 또는 제대로 된 인사고과나 평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면 재택근무는 가동되어야 해요. 근데 재택근무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속한 조직은 소프트웨어 품질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쭉쭉 돌아다니면서 요 근래에는 그 조그만 그 스타트업에서 CT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발 컨설팅은 팩앤 파트너스라는 데서 그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소프트웨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참 많습니다. 뭐 생명주기 모델이 있다, 뭐 디벨롭먼트가 어쩌고 저쩌고, 개발 프로세스에 나오는 문서들 많고, 저도 공학 관련된 논문도 많이 써보고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해보고 많이 나오지만, 이론적으로 나오는 저 내용들이 실제 개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게 참 맞지가 않아요. 저도 밑에 150명 정도를 거느린 대규모의 SI 현장에서 아키텍트 역할도 해보고, 스타트업에서 2, 3명 데리고 앱을 개발해보기도 하고, 프리키트함에 들어가는 지휘통제 시스템을 설계를 해봤는데, 각각 형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나 품질 체계, 형태가 완전 다 다릅니다. 뭐 유닛 테스트, 뭐 CI 체계, 뭐 젠킨스, 뭐 저도 엄청나게 많이 써보고 품질 체크를 해보지만, 도구는 언제나 우리 개발자들한테 뭐 거들 뿐이지 실제 개발자가 만들고 있는 코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저도 처음에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국내학교 때였는데 개발이 너무 즐거워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사이 나이 먹고 지나다 보니까 개발이 재미없고 단순 반복적이고 일하기가 목적을 변해갔어요. 하지만 제가 권한이 생기고 제가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된 체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소프트웨어 품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재밌어야 합니다. 회사에 나와서 혹은 내가 맡은 일을 하면서 개발하는 일이 재밌어야 품질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팀장하고 티격태격하고 있고, 이 스발놈의 이 고객들은 요구사항을 또 바꿔놓고, 팀장들은 제대로 된 팀원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어디서 이상한 분 데려다 놓고, 또 옆에 동료는 일 안 하고 있는데 관리자는 모르고 있고, 즐겁지 않죠. 분명히 개발 품질은 거기서 어긋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에 성공적인 스타트업들이나, 저도 뭐 OMG에서 UML 활동을 한다든지 관련 표준 활동 돌아다니다 보면은,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또는 요즘 원래 제가 세팅해 준 거는, 기획 조직은 미국에 있어요. 개발 조직은 한국에 있고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미국에서 설계 다 해놓고 퇴근할 때 컴퓨터 딱 때려요. 그 다음에 아침에 딱 오면 개발이 돼 있어요. 테스트 돌리면 되죠. 테스트는 중간에 인도에서 돌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개발 조직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잡거나 개발 조직 세팅을 할 때 굳이 뭐 우리나라에서 다 세팅하느냐, 기획은 어디서 하시고 개발은 한국에 세팅을 하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놈의 개발 얘기를 아주 근본적인 내용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개발이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코드는 시간이 투영되고 있어요.
코드 안에 내가 이 코드를 만들면서 이 코드는 언젠가 고쳐야 되겠는데, 이 코드는 다음에 뭔 매개 변수를 더 넣어야 되는데, 이 코드는 테스트가 안 됐으니까 뭘 더 넣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변화에 대해서 계속 예측을 하면서 코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들어지는 코드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경력 10년이 넘어가고 20년 차쯤 넘어가면은 내가 만드는 코드에 대해서 스타일들이 있고 옆 사람한테 설명을 하게 돼요. 내 코드는 내 스타일이 이러는데 네 스타일은 어떠니? 서로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맞춰 나가면 사실은 코드 리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이 완성이 돼요. 실제 OMG나 ISO에서 만들어진 표준안을 실제 가보시면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워드 문서 하나 띄워놓고 서로 수다 떨면서 관련된 경험을 얘기하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요. 근데 회사에 똑같은 개발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그런 토의를 안 해요. 어디서 얼토당토한 이상한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가 CTO라고 가이드라인을 쭉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쓸 데는 없죠. 보고할 때는 필요해요. 안 지키면 뭐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코드는 언제나 완성된 적이 없어요. 코드는 그 시기에 보여질 뿐이에요. 계속 변화해야 되죠. 요구사항 받아들여야 되고. 심지어 이 코드? 이게 언제까지 쓸지 나도 모르겠어. 심지어 그런 얘기 누구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이 코드가 어느 시점에서 존재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끝이 나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커버리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코드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죠. 각자의 코딩 스타일, 각자의 버릇. 저도 옆에서 한 10년 동안 데리고 있던 개발자를 보면은 꼭 실수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친구들은 가능하면 저걸 찾아줘요. 버그를 내거나 실수를 해요. 그럼 너는 여기서 버릇이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을 커버해라. 훌륭한 개발자는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고 한 번 저지른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 거다. 왜냐면 공학이나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파편화시켜 놓은 것들이지 각자의 경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것을 따지고 일로 보면은 자, 정말 하드코딩하게 일하는 집단들이 있고 정말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이 뭘까요? 뭘 잘해야 되는 거죠. 관리를 첫째 잘하는 곳. 그 다음에 관리 자체가 없는 것. 사람에 대한 관리도 없고 코드 관리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CI 툴이 있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코드 커버리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데? 개발자한테 그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초기에 OOP나 이런 게 나왔을 때 화이트 페이퍼나 비전 문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어느 사이 개발 프로세스들이 나오면서 그게 다 그냥 단순한 페이퍼 수준이거나 명제 정도 나오는데 그 비전 문서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나 내가 만드는 서비스가 누구한테 쓰일 것이며 누가 무슨 목표를 쓰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의료 쪽이나 국방 쪽에 가보면 굉장히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단순한 앱 하나는 저도 스마트폰 타고 있는데 하다가 죽으면 껐다 키면 돼요. 근데 원자로에 쓰인 어댑터는 죽으면 원자로 터지죠. 수학적으로 이 코드는 100년 동안 버그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거기는 얼마나 빡신 세이프티 조건이 걸리겠어요. 실제 원자력 관련 쪽에 품질 관련 프로세스를 들어가 보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설계도 문서와 규칙, 하루에 해야 될 코딩 양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잡혀 있어요. 심지어는 설계 도구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 그냥 대충 돌리다가 한번 죽어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것들. 저도 뭐 SI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코드는 1년에 한 번 돌아요. 1년에 한 번 도는데 엄청난 문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 목표의 기준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잡고 있느냐. 이제 PL로 올라가시고 PM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정말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곳들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근데 잘 없는 곳은 뭐 하죠? 사장님이 오셔서 얘기하죠. 이거 이틀이면 되지? 3일이면 되지? 내일이면 끝나지?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모든 것들은 개발자랑 토의해서 일정을 잡는 게 맞거든요. 저도 경력이 오래됐지만 개발 일정을 잡을 때는 해당 업무를 맡은 개발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일정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로 곱하기 1.5를 하죠. 서로 못 믿으니까. 또 하나는 진행사항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사실 표시하는 방법도 많아요. 말로 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지라나 뭐 하다못해 레드마인이라든지 정 안 되면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좋고 이메일도 좋죠. 하지만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있는 표현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개발자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도 있고 나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실 표현하지 않고서는 인사평가도 못하고 코드를 어디까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어요.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과 이 수시로 엉터리로 진행상 체크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소통 협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 요즘 소통 얘기 계속 나오죠. 회의 들어갔을 때 대장놀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뭐 CTO라고 앉아가지고 개발 1년차, 2년차 되는 애한테 이게 맞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즘 코딩은 저보다 1, 2년차 코딩 더 잘해요. 요즘 나온 툴들은 저도 그냥 능숙하게 많이 못 다루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 소통은 그거거든요. 서로 계급장 떼고 해당되는 코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일정이라든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일방통행으로 지시가 내려간다고 하면 소통 문화는 돼 있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개발 경험이나 난리지들이 정말 정보화가 되어야 하느냐. 사실은 국내에 개발 점유율, 그러니까 뭐 시장 점유율 1위가 된 IT 업체를 가봤어요. 뭐 제가 친구가 CEO가 있는 데가 또 있고 후배가 CTO 있는데 그 업체는 기술 기반 축적이 필요 없어요. 해당 시장이 더 많은 기술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축적할 필요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요. 거꾸로 저는 그 회사에 뭐 얘기를 할 때 아니 너희는 굳이 품질 체계 필요 없다고. 고객도 어차피 그 이상 기능을 원하지 않고 더 많은 걸 하지도 않는다. 쓸데없이 품질 체계에 돈 줄 거면 직원들 급여를 올려줘라. 정말 필요한 거는 그쪽에 처리를 해야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속대 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팀 조직 내 협의가 필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소통의 문화나 협업을 하기 위한 문화의 핵심은 과연 내가 속한 조직에서 속대 품질을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는가. 그게 고객이 용납할 수준인가. 그리고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품질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줄겠죠. 단 소위 요즘 얘기하는 CS 비용, 고객 대응 비용이 올라가겠죠. CEO나 CTO가 CS 비용에 대해서 연관을 하지 못한다면, 연산을 하지 못한다면 초기 품질 비용을 더 떨구려고 하겠죠. 하지만 결국 품질 체계 뒤에 망가지겠죠. 거꾸로 초기에 품질 체계를 끌어올렸어요. 쓸데없는 품질들이죠. 1년에 한 번 쓰지도 않는 기능인데 엄청나게 쏟아부어가지고 기능 만들어야지 아무도 안 쓰죠. 사실 우리가 그 이제 재택근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재택근무 사실 환상적이죠. 애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아직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재택근무 뭡니까? 퇴근하고 집에서 일하는 거죠. 사실 재택근무가 좀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재택근무라 부를 수 없죠. 정말 즐거운 재택근무가 돼야 되는데,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이게 나온 수치인데 실제 재택근무를 하면 생산성이 한 250%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 동일 코드를 작업한 것에 대해서 품질 퀄리티나 생산 속도가 한 2.5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제가 속해 있는 스위트래커는 아마 여러분 앱에 많이 깔려있을 것 같기도 한데 스마트 택배라는 앱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제가 일하는 일을 잠깐 설명드리면 스마트 택배라는 앱에 그 이제 택배사들의 배송 정보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쇼핑몰에서도 CS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갖다 씁니다. 그다음에 택배기사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문의할 수 있는 CS 솔루션도 만들고 요즘은 예측 정보 모델 데이터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넣으면 30분 내에 그러니까 주문하면 당신이 속한 지역에 배송원이 언제쯤 가니까 예측을 해서 때려주는 거죠. 몇 날 며칠 몇 시에 언제쯤 갈 거다. 이런 일들 하고 있는데 저희 재택근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CTO인 저마저도 오후 반나절만 근무해요. 저희는 그 재택근무를 3가지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첫째, 월요일 금요일은 하지 않는다.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주말 이어지잖아요. 둘째, 재택근무는 사전에 계획된 일정으로 한다. 이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 내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고 관련된 업무가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건 프로세스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CTO가 똑똑해야 됩니다. 간단하죠. 왜냐면 저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무슨 뭐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스템이 있어서 돌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키텍트가 경험 풍부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니까 실제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CTO급들이나 TA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그분이 가진 경험들이 삽질을 줄이죠. 저 삽질보다는 포크레인지를 좀 줄이라고. 삽질은 막을 수 있어요. 몇 번 헛질한 건 되는데 이놈의 포크레인지를 한 거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포크레인지 한 대로 가야 돼요. 자, 근데 얼마 전에 야후가 재택근무 포기한다는 얘기 얼마 전이 아니고 좀 지났죠. 야후가 재택근무 실현을 해서 뭐 하다가 뭐 이런저런 문제에 의해서 못 해먹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야후는 다른 문제로 재택근무를 포기한 것이지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문제가 생겨서 포기한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후는 많이 사들였어요. 다른 회사들. 저 회사들 재택근무 해요. 자, 그런 교훈이 있죠. 한 번 만들어진 조직은 문화가 바뀌지 않아요. 대기업 문화 안 바뀌어요. NHN 뭐 큰 기업들 문화 바뀔 수 없어요. 한 번 만들어진 문화는 회사가 망할 때까지 그대로 가요.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혁신은 밖에서 해요. 혁신은 밖에서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착각을 하는 게 IT 기업이 성공하려면 개발자 생산성이 좋아야 되느냐? IT 개발자 생산성이 좋다면 IT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필요 충분 요건은 될 수 있어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장의 삽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장이 엉뚱한 개발한다고 하고 마케팅 팀에서 목표 잘못 잡으면 어쩔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개발자를 데려다 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의 유형이죠. 근데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IT 비즈니스에서 개발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논제가 아니고 개발자가 즐겁게 개발을 하면서 품질을 체크하고 품질 체크하는 거 실현 목표는 재택근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자, 개발자의 문화는 전 즐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코딩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시작을 했는데 SI 현장 가보니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정해져 있는 명세 방법, 고객은 말 안 들어 처먹고 PL은 내 얘기 뭔지 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또 갑을병정 뭐 줄줄줄해 돈은 엉터리고 막판 내일 뭐 시스템 오픈인데 요구사항 또 바꾼다고 내려오고 자, 이 즐거워야 될 개발들이 저는 개발자 조직이 즐거우면 이 세 가지는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조직이 어떻게 즐거울까? 맨날 고민이 그거거든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즐겁게 팀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연구거리예요. 그 사이에는 저도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뭐 공학이나 뭐나 관련된 논문 관련된 거 뭐 심리학 엄청나 읽었는데 결론 20년 후에 삥 돌아온 거는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즐겁게 개발할까? 지금 팀원이 괴로워하는 게 뭔가? 팀원이 향후에 목표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끌어줄까? 저도 사실은 신입사원이 입사를 해서 얘기를 할 때 가능하면 오픈소스 같은 것을 꾸준하게 네가 한 10년 정도는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봐라. 내가 해보니 10년 정도는 투자를 하면 웬만하면 성공하더라. 10년 정도면 한 솔루션, 한 서비스, 하나의 툴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네가 정말 그게 목표가 괜찮다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는 건 이 개발 문화의 핵심은 저 즐거움이에요. 아니 회사에 더벅더벅 출근을 했는데 너무 즐거워. 한참 놀았는데 회사에 돈도 주네. 응? 제가 생각하는 가장 즐거운 개발자의 삶은 회사 출근하는 것도 즐겁고 동료랑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 코드 몇 줄 만드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사실 그러면 재택근무 싫어요. 나가서 같이 놀고 싶지. 근데 재택근무 전 시켜요. 왜? 생산성이 더 좋으니까. 또 하나는 이 뻔한 개발 스타일로 움직이면 개발 인원이 줍니다. 왜? 즐거우니까 제가 더 하려고 해. 야 임마 이거 너 하면 일이 더 많아져. 더 할 수 있대. 사실 즐거우면은 그 코드 하나 사실은 코드 만드는 되게 재밌는 일이거든요.
이놈의 코드를 나쁜 놈들이 자꾸 요구사항을 뒤흔들어가 재미없어지는 거지. 정말 재밌는 일이니까요. 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핵심 성공 요인에 뭐 스와트 분석해가지고 니도 어쩌고저쩌고 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사업의 성공 요인은 저도 주변에 뭐 크게 성공해서 몇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도 한 100억 날려먹기도 했는데 핵심은 그래요. 비즈니스 서비스나 앱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되게 우습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회를 잡아서 운 잘 잡은 거 대단한 능력이죠. 운을 잡은 거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 핵심이 뭘까요? 저 운하고 시간하고 기회예요. 네. 정말 이 인고의 세월을 찾고, 그러니까 주변에 뭐 PHP를 만드신 분이라든지 어떤 솔루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제가 아는 몇몇 분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 그거 도대체 왜 개발하니라고 하는 걸 10년을 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대우를 받아요. 10년 후에. 제가 대표적으로 가끔 강연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빵집 개발자인 양병규님. 그 양반은 그냥 자기는 그냥 에디터가 좋대요. 원래 빵집 전문은 아니셨는데 에디터만 좋대요. 에디터만 팠어요. 죽으라고. 그분이 정말 힘들 때 어느 정도였냐면 1년에 3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도 에디터만 팠어요. 근데 의료 쪽에서 의료 관련된 전문 에디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워드 개발자가 없는 거예요. 한 컴퓨터 해체하고 그 당시 워드 개발자 싹 해체했어요. 삥 돌아서 양병균이 받아요. 아, 양병균이 지금 대우 잘 받죠. 왜? 그 분야에 탑이 되어 있으니까. 10년 정도 투자하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는 건 참는 거죠. 자, 저는 재택근무 그 가능 조건을 이 네 가지로 쳐요. 첫째, 신뢰. 둘째, 명확한 요구사항. 셋째, 품질 체계.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책임지는 문화죠. 책임져야 돼요. 내가 만든 코드, 리더는 내가 만든 요구사항, 내가 만든 일정, 내가 만든 타스크, 내가 만든 체계. 미안해, 이산이 아닌가벼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리더가 있으면 책임지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책임지는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건 위로 올라갈수록이고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구사항을 만들고 요구사항과 비전을 잡는 사람이 흔들리면 다 뒤흔들려요. 어제 얘기한 요구사항과 오늘 얘기한 요구사항이 틀려지면.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개발자가 미련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위에서 요구사항을 잘못 컨트롤하거나 잘못 잡아냈거나 잘못 체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이 정말 특히나 요즘처럼 앱 개발이라든지 일반 B2C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원하는 기능이 고품질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파킹 히어라고 하는 앱도 초기 작업을 해줬었는데 버그는 좀 있지만 주차장 컨트롤할 수 있는 걸 고속으로 2개월 내에 끝내야 돼요. 뭐 그런 식이에요. 왜? 먼저 나와야 되니까. 버그? 갈아엎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개발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사실 그거잖아요. 자, 정말 일정이 짧아. 근데 당장 뭔가를 해야 돼. 차라리 합의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합의합니다. 이 코드는 버려지는 거야. 이거 다시 쓰지 않을 거야. 다시 쓰이지 않을 거니까 그 목표만 도달해. 나머지 품질 컨트롤 포기. 그러면 개발자도 마음 편해요. 이거 정상적으로 안 거쳐도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코드를 할 때 뭘 걱정합니까? 내가 만든 코드 나도 못 믿어요. 실제 항공기 쪽이나 원자력 쪽 가보면 개발자한테 코딩을 안 시켜요. 왜? 개발자는 버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정해져 있는 프로세서나 정해져 있는 블록으로만 만들어요. 그게 아주 하이 퀄리티한 개발 세계예요. 포멀 랭귀지를 쓰고 있고 정해져 있는 케이스 어마어마한 블랙박스 테스트로 만든 캡슐레이션 된 걸만 써요. 근데 뭐 간단한 뭐 고객 상대로 하는 웹 서비스 죽으면 다시 좀 되죠? 뭐 사용자 맥스 뭐 동접 200 넘어가 죽으면 하나 더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서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목표가 그 정도까지니까 가능한 빨리 품질 체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테스트 자동화를 해야죠. 테스트 규칙. 그러니까 10년 동안 해당된 솔루션을 가지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거나 뭐 SAP라든지 뭐 오라클이나 가보면 테스트 케이스가 10년 동안 쌓여 있어요. 고객에서 만들어낸 요구사항에 해당된 케이스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매년 늘어나고 매년 그것만 정제해요. QCQA 팀이 그래서 필요해요. 개발자한테 테스트 케이스는 전 만드는 건 바보지 생각해요. 왜? 개발자는 내가 만든 코드를 아니니까 틀린 코드를 찾을 수가 없어요.
QC QA 팀은 따로 만들어야지 개발자한테 얘기한다? 하지 마시라고. 당신은 품질을 포기하는 거라고. 정말 품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팀을 따로 세팅을 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언제나 이 리더의 삽질은 이길 수가 없어요. 리더가 포크렌지를 하면 뭐 개발은 재미없고 품질은 없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죠. 물론 많아요. 실제 현실 돌아다니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출판사도 해봤고 영화사도 해보고 뭐 게임 회사도 해보고 했는데 자, 단순 재택근무들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죠. 재택근무 맞잖아요. 자, 근데 재택근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 단순해요. 둘째, 시작과 끝이 명확합니다. 셋째, 품질 체크가 쉬워요. 꿰어져 있으면 되니까. 넷째, 생산량의 추측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이핑이나 콜센터나 정해진 부업들은 가능해요. 자, 근데 거꾸로 저 목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도달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별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나 내가 구축해야 될 조직이나 내가 속한 조직이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 품질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근데 저거 도달하기 어려워요. 왜? 가서 팀장 얘기하려고 팀장 눈 부릅뜨죠. 너 뭐야 씨 이러면서. 근데 저도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신입 직원들이 개발회사 찾아갈 때 첫째도 둘째도 체크해야 될 것. 네가 가려고 하는 회사에 개발 최고 책임자가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봐라. 그 CTO가 연봉이 4, 5천밖에 안 된다? 그 회사 가지 마라. 왜? 그 회사는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 기술 총책임자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거꾸로 저는 선배들한테도 그 얘기합니다. 당신이 능력이 되고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될 건 받아라. 주변에 연봉 1억 넘는 개발자들 꽤 많아요. 근데 이놈들이 밖에 안 나와서 얘기를 안 해. 자기들만 편하게 놀러 다녀. 그래서 저도 계속 주변 친구들한테 걷어차거든요. 너희들이 나가 좀 얘기하라고. 자, 이 사실은 저 4가지 원칙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걸 합니다. 뭐 요구공학, 타스크, 뭐 품질 관련된 분석 작업들. 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학은 언제나 거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개발 스타일이나 개발 내용들은 개발자 몸에 내재화시켜야 되고 조직 내에 내재화가 돼야 돼요. 그건 반복적인 훈련밖에 대안이 없죠. 근데 어떻게? 자, 그래서 개발 방법론들이 있죠. 근데 저 개발 방법론, 이것도 좀 관장할 노릇인 게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막 어려운 단어를 막 써요. 그건 정말 논문들 잘 외워온 거다. 개발 방법론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개발 방법론들은 사실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를 이해해야 되고 조직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만들어야 할 것을 이해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개념이 개발 방법론이에요. 사실은 SI나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다 들어가 보면 저게 연봉 이제 대학 갓 졸업한 애들 10명 데리고 앉아가지고 애자일을 하래. 헐. 웃긴 얘기로 개발 한 5년차 된 팀장 저도 애자일이 뭔지 모르는데요. 프로세스 막 따라. 프로세스 절차나 규칙만 따라서 도달할 거였으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미국이나 OMG나 관련된 가보면 여기 팀이 있대요. 연봉 그래 너 20만 불, 15만 불, 20만 불. 당신은 애자일 된다고. 왜? 서로 책임지고 있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걸 알아요. 이런 팀이면 돌아가죠. 데브옵스? 거꾸로 운영팀. 개발 조직은 연봉 10만 불씩 받는데 여기는 연봉 2, 3천이네?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인사평가 시스템이나 관련된 시스템이 밑단 기반 없는 위에서의 어떤 그냥 천상천에서 얘기했던 이론이 내려오면 돌아가는 걸 제대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자일이든 데브옵스든 목표로 하기 위한 단어는 맞겠지만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개발팀도 마찬가지고 운영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참 좋아진 거는 제가 예전에 인베디드 코딩 G80이나 8051을 쓸 때 그 다음에
뭐 C를 쓰던 시절 뭐 클리퍼나 콥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모듈라도 좀 써보고 자바 한참 초기 처음 만들어질 때 오크 시절 쭉 넘어서 웹 서비스 요즘 뭐 돌아가서 쭉 봤는데 결론은 개발은 가능하면 혼자 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가능하면 저도 요즘 어떻게 하냐면 요즘 정말 개발 툴들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예전에 코딩 하던 거에 비하면 요즘은 뭐라고 할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슨 뭐 부스터 같은 거 막 달고 있고 날아다니는 거 이런 어마어마한 도구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개발하던 코드를 하기 위해서 20-30명의 C 개발자가 있어야 된다면 혼자 되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한 업무를 어떻게 잘 쪼개주는 거죠. 저는 개발자의 능력을 보고 이게 저는 CTO나 리더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일을 잘 쪼개줘야 돼요.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짜줘야 되고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개발이 즐거워지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아니까 재밌게 해요. 테스트나 반복적인 작업 더럽게 싫어하는 사람한테 넌 테스터를 해. 그러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오히려 그 친구한텐 넌 자동화 뭐 다 아시지만 개발자 더럽게 게으르죠. 저도 게을러요. 게을르니까 저 코딩이에요. 왜? 일은 컴퓨터가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툴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든지. 근데 이게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개발자도 위한테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고 위도 마찬가지로 밑한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무 다 또 이거예요. 결국은 초기 멤버들 임원진이나 CTO가 똑똑하면 성공하더라고요. 요즘 로켓 관련된 기업들 제가 한 10년 동안 쭉 봤더니 CEO하고 CTO급이 리딩하는 사람 똑똑하면 확 커요. 말랑의 김영호 대표가 정말 귀여운 후배였는데 이제 요즘 만나기도 어려워요. 가끔 페이스북이나 물어보고 야 이제 너 성공했으니까 밥이랑 끼 사라. 그러니까 CEO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말 스마트하면 저는 거꾸로 그런 얘기를 하죠. CEO가 똑똑하면 개발을 못해도 비즈니스 성공한다. 왜? 개발은 거들 뿐. 개발은 거두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정말 저거예요. 업무 목표나 업무 기능을 잘 쪼개야 됩니다. 저걸 정확하게 갖지 못하면 즐거운 개발이고 품질이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돌아다니 보면은 저게 안 되는데 CI 체계를 도입하고 있어요. 거기에 뭘 넣을 건데요? 레드마인 타스크에 지라에 뭘 넣을 건데요?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목적과 목표가 명확한데 SI 현장이에요. 저희 은행은 2016년도에 무슨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명확해요. 어마어마한 RFP도 있어요. 이따만큼 돼가지고.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요구사항이 지랄 같고 목표가 불분명하고 고객은 바보 같고 덜 떨어진 PM이나 PL에 더 중요한 거 우리 뭐 만들고 있지? 실제 제가 돌아다녀 본 SI 현장이 이랬어요. 150억이 들어갔는데 요구사항이 막판까지도 바뀌어요.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근데 뭐 이거 대형 저기만 그런가요? 똑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예제인데 이런 거죠. 자, 종이박스 건담 만들어라. 자, 우리 현실이 어떻죠? 이것도 건담은 건담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 잘 만들면 이게 건담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타스크 목표나 비전을 명확히 잡아야죠. 종이박스로 건담이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품질을 요구한다면 정말 상세한 요구사항이나 체크리스트, 타스크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설계의 가장 핵심은 저도 아키텍처 관련된 컨설팅이나 관련된 내용 가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도대체 뭘 어디까지 얼마만큼 만들 거냐. 그거 정해져 있지 않으면 품질은 의미 없어요. 해외 사례들 좋은 거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재택근 100%한 데도 있죠. 뭐 도로박스나 이런 데들. 근데 해보니까 100%는 안 되더라고요. 한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은 봐야 돼. 몇 개월에 한 번은 봐야 돼. 근데 몇 개월에 한 번 봐도 일은 잘 돌아가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고 우리 팀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하고 이번 분기 우리 회사 해야 될 일이 명확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협의 소통 신뢰가 되죠. 거기에 당연히 신뢰가 되려면 코드 리뷰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러니하게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가 개발자인지 농사를 짓는 건지 헷갈려요. 농사를 짓는 게 뭐냐면 가뭄이 든 것을 원망해요. 고객 천재지변처럼 얘기해요. 이러면 안 되죠.
자, 재택근무자가 개발하기 일하기 힘든 이런 시스템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근면을 강조하거나 성실만을 강조하거나 시간 출퇴근의 오복장. 근데 저기는 저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자기네 뜻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회사는 저렇게 돌아요. 저래도 돈 잘 벌어요. 시장이나 뭐 마켓 잡고 있을 테니까. 근데 사실 우리 저런 거 싫죠. 저런 회사는 가능한 좀 피하라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해야 된다면 프로세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정말로. 근데 이 프로세스는 결제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거나 뭐 절차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저희 팀장들이나 PL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 리더급들이 삽질을 하는 것들, 리더급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당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거죠. 개발자는 업무에 집중해야 돼요. 업무 끊기면 안 돼요. 최소한 저도 개발자한테 일을 주면 최소한 3, 4시간은 말 안 걸어요. 가능하면 하루에 1번, 2번 정도 말 거는 거로 끝을 내려고 애를 써요. 왜? 일해야죠. 말 거는 놈 나쁜 놈이에요. 한참 코드를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딴 말 걸면 끊기죠. 중간에 말 시키는 관리자는 쫓아가서 걷어차요. 왜 개발 방해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작은 원칙들이 지켜지기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 IT 회사 대부분 이렇죠? 이런 짓들을 하죠. 임원이 왔어요. 설명해줘.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 다음에 막 불러. 야, 이건 뭐니? 이것 좀 해줘. 도스 좀 깔아줘. 뭐 윈도우 좀 깔아줘. 그 다음에 임원의 어설프게 정의한 업무를 위해서 개발자가 존재하고. 제가 이건 중견기업의 임원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안 했는데도 중간 리더가 엉터리면 아무리 위에서 똑바로 된 타스크를 내려보내도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들 병원에서 전체 IT 총괄을 했었었는데 팀장들이 내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너와 임원의 대장놀이도 문제고요. 회의 들어가면 대장놀이에요. 결정은 자기가 다 해놓고 회의하지. 지시나 하지. 사실은 여러분들 CMI 라인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CMI 레벨 3가 그렇게 도달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냉정하게 CMI 레벨 3에 도달한 기업이라면 재택근무가 가능해야 됩니다. 왜? CMI 레벨 3는 간단해요. 요구사항 명확하고 협력업체 관리하고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증은 받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실제 개발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들이에요. 안 돌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받은 기업들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문서로만 표준하고 문서로만 프로세스죠. 이런 데는 당연히 대달 안 돼요. 또 SI 현장에서 야간 밥 먹듯이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네. 저는 모든 것들이 PM하고 PL 문제라 생각을 해요. 왜? 잘못된 개발자 뽑은 것도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내 팀원이 일을 잘못한 거는 내 잘못 아니에요. PM, PL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 야후도 사실 마레사이어가 구조조정하려고 시작한 거라 생각합니다. 왜? 한 번 만들어진 생태계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기업도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조직도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야후 자체가 혁신이 필요한 기업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대기업이나 관료 조직화된 데서는 혁신 안 됩니다. 저도 심지어는 우리들 병원 내에서 전체 인사권, 예사권 다 주고 있는 대로 해봤는데 안 돼요. 다 자를 수가 없잖아요. 업무가 돌아야 되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중이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겠죠. 뭐 그게 전부예요. 아니면 거기에 순응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해보거나. 근데 하다 보면 열받죠. 술 막 치게 돼요. 그래서 별로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 안 좋고 머리 휘게 돼요. 그러니까 개발 성공이나 이런 내용들이 뭐 얘기 많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원하는 건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내가 속한 조직이 성공하는 목표하고 내가 속한 혹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성공이 일치되기를 저는 언제나 바랍니다. 이게 맞아야 성공을 하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운도 맞아야 되고요. 준비된 사람만이 언제나 운을 잡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찾을 거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비즈니스 성공할 때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개발자한테 뭐라 얘기를 하는데 제발 좀 요구사항이나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천재 개발자가 있다고 해서 개발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천재 개발자가 있고 개발 역량이 되고 개발 문화가 되면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재미있어도 비즈니스 실패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개발을 하기 위한 곳을 찾는 것하고 내가 로켓에 타서 무엇을 성공하겠다라는 건 일치하지 않아요. 둘 다 맞으면 아유 빨리 옮기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찾으시면. 근데 정말 즐거운 건 그런 곳을 찾는 것인데 이게 일치하진 않아요. 자, 재택근무 필요 없는 조직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 구조 변화가 필요 없는데. 둘째, 다른 제품하고 차별화 요소가 필요 없는데. 그다음 시장의 움직임이나 뭐 기술과 그대로 관계 없는데. 유행이 지난 것들, 혁신 준비는 다른 데 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재택근무를 하기도 어렵고 즐겁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 가야 이런 곳이라면 그냥 순응하고 살든지 다른 조직으로 가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코드 리뷰 존재 여부거든요. 자, 코드 리뷰가 필요 없는데 이런 데입니다. 생각외로 많아요. 제가 우리나라 돌아다녀 보고 솔루션 만드는 데들 돌아다녀 보면은 사실은 업무가 복잡하지도 않고 변화가 필요 없는 데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그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코드 리뷰가 필요한 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으면 코드 리뷰가 필요하게 되고 즐거운 개발이 가능해요. 자, 코드 질 관리를 또 하나 하고 있는지. 초기에도 얘기 드렸지만 내가 만드는 코드나 팀이 만드는 코드가 실험적인 코드를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마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 버려지는 코드인 것을 인식하게 하고 있는지. 저는 COPQ라고 해서 이걸 잘 체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수준 이하의 진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에요. 사실 저도 개발 조직을 많이 세팅하고 개발을 하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다수는 헛된 노력, 쓸데없는 거,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개발자나 개발팀들이 이 비용들이 생각외로 많이 발생해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30% 가까이 돼요. 저의 핵심 키포인트는 즐거운 개발이 되려면 이 헛된 노력 30%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을 줄일까. 개발자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개발자의 실수일 수도 있고 부족한 체계일 수도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툴을 가능한 많이 쓰게 해주는 방법들도 있고, 아니 타스크를 더 잘게 쪼개는 방법들이 있고, 아니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업무를 늘리는 방법들이 있고. 이건 개발자마다 스타일이 틀리고 해당되는 업무에 따라도 개발이 틀리고 필요로 하는 요구 품질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나이파 뭐 공학센터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그 작업들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체크리스트는 잘 안 나와요. 이거 거의 현재 저희들도 경험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변에 훌륭한 CTO들이 있거나 아키텍트급이 존재하는 회사들이 잘 굴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줄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재택근무는 정말 업무 환경에 긍정적입니다. 아주 매우. 더군다나 유동적인 업무 스케줄인 경우에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거예요. 재택근무가 잘 안 되거나 업무 타스크 변동이 안 되거나 개발자들이 공유가 안 되거나 협력이 안 되는 이유는 인사 시스템이 불합리하고 평가 시스템이 불합리해요. 팀장이 보기에는 내 옆에 있는 개발자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얘는 어디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잘하고 있을 뿐인데 서로 신뢰 안 하는 거죠. 인사 시스템을 안 믿고 평가 시스템을 안 믿으면 돌 수가 없어요. 근데 코드 리뷰를 하면 보여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못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그 LG CNS라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제가 아는 분도 거기 부장으로 계시는데 내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요. 괜찮아. 팀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해요. 내부 홍보를 해요. 내가 만든 프레임워크가 괜찮기 때문에 삽질 안 해도 된다라고 내부 홍보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러니까 대기업 내에서도 그렇게 변화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결론적으로는 속한 사람들이 인사 시스템을 바꾸려고 애를 쓰죠. 재택근무가 가능하려면 가장 첫 번째는 이게 필요합니다. 관리자의 리소스와 퀄리티가 높아야 되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하면 목표 하나를 정말 2.5배 정도 되는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말 안 거니까. 귀찮게 안 하니까. 도달하기 좋죠. 단 재택근무 가능한 일정을 누가 잡아주겠어요? 내가 잘 잡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해당되는 타스크나 요구사항 정의가 명확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결과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면 재택근무는 불가능합니다. 리뷰도 안 될 거죠. 당연하고요. 잘 되는 곳들은
이런 걸 잘 실현하고 계세요. 개발자들한테 고립된 환경을 주고 있고 실시간 감시 잘하고 빠른 포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재택근무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 어디서 일하면 어떻습니까? 신뢰만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회사에 있어도 신뢰가 있으면 재미있고요. 재택근무를 해도 신뢰가 없으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내가 회사를 믿고 내가 팀장을 믿고 내가 회사가 만드는 서비스를 믿고 내가 만드는 서비스가 고객들이 즐거워한다면 고객들이 잘 쓴다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재택근무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의미 없죠. 다만 요거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는데 관료적이라고 해서 포기하진 마세요. 왜냐면 관료적인 기업이나 비관료적인 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기업이 성공이 결정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비관료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합니다. 예. 관료적인 기업도 성공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오면 소프트웨어 품질이 제대로 돌아가고 수백만 원 또는 수개월 동안 구축한 CI 체계와 프로세서가 제대로 돌려면 개발이 즐거워야 돼요. 개발이 즐거우려면 옆 개발자랑 커피 한 잔 더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코드는 이래. 네가 만든 코드는 어떠니? 사실은 내가 만든 코드에 대해서 옆 사람한테 설명을 안 하는 문화 자체가 재미없어요. 옆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즐거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가장 필요한 CI 체계나 이런 프로세스들은 다 부가적인 것들이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한 10년 전에는 그런 툴들이 어마어마한 고가에 쓰였어요. 그리고 프로세스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현재는 대다수 오픈소스고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에 올려 있고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기 싫어서 혹은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못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에 대해서 잘 쓰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신뢰하는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